미국 증시? 예, 어제 뉴욕 휴장이었죠. 증시 마감 상황 좀 한번 살펴보고. 아, 어제가 휴장이 아니구나? 없죠. 네? 없죠. 없죠. 예, 예, 맞죠. 예, 한번 낚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 어제는 이제 미국이 독립기념일 예. 네, 휴장이었고 예, 어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뭡니까? 예, 삼성전자 HBM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HBM 어떻게 또 한대요?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 예. 예, HBM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쫙 올랐어요. 그러다가 쭉 빠졌어요. 이게 어제 하루예요? 예. 아, 근데 이게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거의 거기까지 갔네 그래도. 예, 올라가 넘었죠. 네. 84,500원에서 떨어졌는데 84,600원으로 끝났으니까. 뭐죠? 그러니까 참 저도 어제 딱 기사 이렇게 보다가 HBM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네. 아직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 바로 삼성전자에다 연락을 했죠. 네.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 뭐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니다. 네. 그래갖고 아니 근데 이런 정도 기사를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닌 걸로 결론은 난 거예요? 아닌 걸로 결론이 났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확인해 줄 수 없다가 아니고 아니다. 그냥 부인, 아니다. 부인.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꽤 오래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사안에서 이제 회사에서 부인해버리고, 그러니까 회사가 부인을 하는데 맞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회사 기사의 민감도를 봐가지고 아예 이거 뭐 검토한다 그랬을 때 이 정도 반응이면 그냥 질러도 되겠다. 아니면 야 이런 정도 민감한 기사는 확인이 안 되면은 아무리 중요한 기사도 쓰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바로 부인을 해버리는 거를 와 이거를 어떻게 쓰지?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기사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빠졌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보도를 낸 언론사도 삼성전자 확인을 당연히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죠. 이제 그 기자가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취재하는 패턴을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퀄리티 테스트 통과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세부적인 얘기들을 좀 듣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쓰겠죠. 네. 근데 회사에다 이제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부인을 해요. 네. 그럴 때는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정보를 사람 이른바 이게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네. 한쪽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정보를 준 사람의 정보가 확실한가? 거기에 대한 거 하나 하고, 부인을 하는 쪽이 왜 부인을 할까? 그럼 이게 뭐 맥락이 있어서 부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부인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 확인이라는 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네네. 뭐 저 정도면 된 거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서 그런데,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워낙 민감한 얘기일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좀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하이닉스 주가 보실까요? 하이닉스 시작하자마자 훅 빠졌다가 아니랜다 그러니까 다시 올랐다가 다시 좀 쭉 내려와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랑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네. 예. 근데 뭐 이렇게까지 반대로 갈 문제인가 싶기는 해요. 뭐 경쟁사가 맞긴 한데 이게 뭐 경쟁사가 되더라도 시장 사이즈가 워낙 크고, 이게 그 하이닉스는 이미 거의 내년치까지는 다 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주가가 반영이 됐고 삼성전자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다 팔아놓은 회사 입장에서 뭐 당장 걱정할 만한 일인가 좀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가 이게 뭐 왜 반등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HBM이 아니더라도 메모리 오늘 나올 것 같은데요. 잠정 네. 실적 2분기. 삼성전자 뭐 실적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이 정도 갈 정도는 된다. 예,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HBM 때문에 좀 막혀 있는 측면이 좀 있죠. 예. 그리고 하이닉스 광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많이 못 갔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건데, 근데 이제 HBM까지 돼주면 참 좋겠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조금 나오긴 해요. 근데 어제 HBM 개발팀을 신설하겠다, 이제 전영현 부회장 이제 취임 이후에
뭐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첫 인사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실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HBM 팀을 또 신설한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문득 그런 생각 안 듭니까? HBM 개발팀이 없었다고? 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들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취재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 사람들 말고 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 비가 써도 되나요? 네. 미친 거 아니야? 없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아니 그 저번에도 뭐 무슨 최정예 요원 뭐 400명인가를 뭐 HBM 이걸로 한다고 뭐 그러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니까 네. 그 경계원 사장 있을 때가 네. HBM 개발팀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개발팀이 했던 게 이제 HBM3, 네. HBM3E 이렇게 이게 제품단으로 해서 하는 설계팀이었대요. 네? 근데 이번에 만든 거는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 그런 팀이 새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번에 그 HBM 개발 그러니까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좀 황당했었어요. 어디서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뭘 만든다고? 이제 와서 막 그런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HBM 개발 팀장이 이제 고성능 디램 설계 전문가인 손영수 부사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HBM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디램 설계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삼성전자 위기론 얘기 들었을 때 뭐 디램을 좀 잘 못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프로님이 네? 아니 무슨 삼성전자가 디램을 못 만든다는 소리를 하냐고 막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디램이 이제 개별적으로 있을 때 티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뭐 티가 별로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위로 한 10개 이렇게 쌓아버리면 네. 12개 쌓아버리면은 그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증폭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손영수 부사장, 그러니까 디램 설계 전문가를 이제 HBM 개발 팀장을 앉힌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 요거 한다고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얘기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2D 패키징, 3D 패키징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2D 패키징, 3D 패키징. 예. 그러니까 패키징을 할 때 네. 칩렛이라 그래서 칩을 두 개를 붙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는 성능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미세 공정을 이제 뭐 3나노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더 가서 이거 자체 성능을 높이기는 좀 어렵다 싶으니까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게 2D거든요. 네. 이게 2D 패키징이에요. 네. 3D 패키징은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예. 그럼 HBM이 3D 패키징이죠. 예. 그리고 이제 M2 울트라 애플 거 예. 요런 게 2D 패키징. 근데 2.5D 패키징이 있습니다. 2.5D 패키징은 그러니까 3D로 하면 좋은데 네. 이 GPU에다가 HBM을 위에다 올려버리면 네. HBM에는 이게 구멍이 1000개가 넘게 있어요. 연결 통로가. 네. 그러니까 GPU의 통로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GPU를 놓고 HBM을 옆에다 이렇게 붙이는 얘는 3D, 얘는 2D. 그리고 두 개를 인터포저로 연결하는. 아유 복잡하다. 근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테마주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2D냐, 뭐 2.5D냐, 3D냐.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이제 들어보셨던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 밑에를 그 선을 보시면은 요게 2.5D, 예. 요게 3D 이렇게 되는 거예요. 3D는 위에서 아래로, 2.5D는 옆으로 하는 거랑 위로 쌓는 거랑 요런 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밑에 인터포저라는 건 실리콘으로 예. 되게 수월하게 연결을 하는 건데 예. 요 실리콘이 좀 비싸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실리콘을 통으로 쓰지 말고 실리콘은 그냥 이렇게 선처럼 연결을 하고 재배선 공정이라 그러는데 예. 그거를 유리로 바꾸는 그게 2.3D. 요게 이른바 유리기판 테마주라고 부르는 게 2.3D입니다. 유리기판 테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런 맥락이에요. 아하. 2.5D, 2.3D. 그리고 2.1D로 가면은 2.1D도 있어요? 2.1D가 있어요. 네. 2.1D는 아예 기판 자체를 그러니까 유리기판 같은 거 없애는 거예요.
실리콘 재배선으로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그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테마가 돌면은 요런 식의 순서대로 테마가 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HBM 얘기 초기에 드리고서 그 다음에 나가면은 뭐 CXL 같은 거 한 단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거라고. 네네네.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개발되는 그 순서거든요. 근데 패키징은 요런 순서로 간다. 네. 근데 지금까지 돼 있는 건 그렇게 안, 뭐 제가 2.5D 정도까지 와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느낌은 2D에서 3D로 가는 거고 그 중간에 2.1D, 2D, 3D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2D 방식이고 3D 방식이 있는데 그 중간 형태를 띠는 아이들이 또 오히려 새로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갈 건데 네. 아직 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달성되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D보다 2.3D로 하면은 이 인터포저 비용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2.5D보다 2.3D가 예, 예. 예. 그러면은 2.3D가 만약에 진짜 그 수율도 잘 나오고 잘 만들 수만 있다면 예. 굳이 그 비싼 실리콘 인터포저를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진짜 그 품질 테스트가 잘 되면 네. 양산이 잘 되면은 그 회사가 먹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지금 돈 버는 거는 2.5D가 돈을 벌고 있고 네. 2.3D가 잘 만들어지면 이제 2.5D를 다 밀어내고 2.3D를 하는 데가 또 먹을 거고. 네네네. 그래갖고 뭐 삼성전자, TSMC 이런 데가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반도체 워낙 또 관심들이 많으실 테니까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유럽연합이 150유로 미만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상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150유로면 약 22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얼마 안 되는 품목 관련해서는 이거 일일이 다 관세 매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무관세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중국의 대표적인 저가 상품들 알리테무신들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관세 면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게 EU에 수입된 무관세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네. 이게 한 23억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4월에 한 달에만 35만 개 이상의 무관세 품목이 수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EU 내 가구당 평균 2개 가까운 수준. 엄청 많이 주문했죠. 네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무관세들을 그 무관세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무슨 소포처럼 이렇게 막 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거 다 잡을 수 있나 진짜? 원래 그 얘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EU 회원국들이 지금 세관의 업무가 너무 많다.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 처음 나온 거는 지난해 5월쯤에 네. 관세 개혁안에서 관세 면제 한도 철폐를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회원국들에서 우리 너무 많다 일. 그거 일일이 다 볼 수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좀 관련 규정 개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했던 얘기가 EU 집행위원회 수석 대변인 에릭 마버는 이번 조치는 면세 규정이 사기범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150유로 미만 상품 소포의 65%가 네.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하나는 면세 때문에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한데 만국 우편연합 협약에 따른 비용상 구조적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저거 우체국끼리 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국가별 우체국끼리 거래를 하는데 A 뭐 티어 1, 티어 2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 좀 후진국에서 보내면 네. 우편 요금 좀 싸게 해 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우체국의 비용으로 쟤네 우편을 싸게 해 주는 성격이 있거든요. 아. 근데 중국은 티어 2 그룹으로 돼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그 싸게 엄청 보내는군요. 그래서.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알리테무가 우체국으로 안 보내고 CJ 대한통운 중심으로 보내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우체국이 손해를 보고 있진 않은데 EU에서는 요거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우편물을 원활하게 보내고 받기 위해서 이제 좀 제3세계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보내고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싸게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원래는 이제 예전에 우편물을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예. 이제 그걸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이용 내지는 이제 악용 틈타서 이렇게 이제 중국 같은 데들이 막 하니까 오히려 손해는 선진국들 우체국 그쵸, 같은 그쵸. 데가 막 더 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제일 세게 제기했던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뭐 후진국 배려 차원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후진국은 인건비가 싸가지고 네. 우편 요금이 싸요. 네. 근데 똑같이 보냈는데 저기는 비싸잖아요. 음. 그러면 나는 싸게 배달해줬는데 왜 너는 비싸게 배달을 해?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네. 남구 우편이라 이런 문제 있었고 우리랑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조사를 해보니 2023년에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3,400여 개 업체에 달했다. 대부분이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이었고 요게 그 중국의 그 알리 테무 시인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좀 많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테무에서 유럽에서 판매된 장난감 19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EU 기준에 충족한 제품이 단 하나도 없더라. 요게 이제 유럽의 산업단체 조사입니다. 이거는. 네네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프로님은 테무에서 옷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 쉬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쉬인이 좋아요 옷이? 그러니까 쉬인은 의류 전문 플랫폼입니다. 그래요? 예, 예. 쉬인이 좋구나. 아니 알리테무 이제 조금 이제 지루해졌는데 이제 쉬인으로 좀 달려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쉬인이 원래 그냥 어설프게 홈페이지를 두고서 하고 있긴 했었는데 네. 몇 달 전 한 4월인가 5월인가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건 한두 달 전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7월 달에 뭐 이거 뭐 홍보 뭐 얘기를 하다 보면 홍보고 정보고 막 그런 건데 7월 8일에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만든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게 우리가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테무나 알리는 저 무슨 이런 스토어는 없잖아요, 그죠? 팝업이니까 잠깐 하다 마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쉬인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이트 있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김유정 씨 네. 광고 모델로? 예. 해서 이 쉬인 매장 팝업 스토어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쉬인을 홍보하려 그런 건 아닌 게 그냥 정보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이게 그 서울시에서 쉬인의 알리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 모자, 가방 12개 품목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절반인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 초과 유해 물질이 나왔다. 그리고 한번 같이 보시면은 쉬인에서 판 어린이 장화입니다. 기준치의 682배가 넘는 푸탈레이트계 첨가제가 검출이 됐다. 푸탈레이트계 첨가제는 고무장화 좀 부들부들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플라스틱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화학 제품인데 네.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어제 서울시 발표로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나는 알리테무 시인이 조금 뭔가 핀트를 좀 잘못 잡고 있다. 아니 봐봐요. 마동석 씨나 뭐 김유정 씨나 뭐 이런 분들 탑 배우들이죠. 이런 분들이 알리테무 시인을 입을까요? 아니 딱 봐도 안 입을 것 같이 생겼잖아. 엠베서더로 정프로님을 정프로 봐봐요. 맨날 입잖아 실제로. 아니, 입을 것 같다 안 입을 것 같다를 떠나 맨날 입잖아. 두드러기 나면 그냥 긁으면서 입고. 푸탈레이트 자시고 일단 입잖아 신고. 이 참 알리테무 이 전략이 좀 잘못됐다. 그 제 슬리퍼 이번에 산 거 그 뽁뽁이 소리 나는 거 아시죠? 못 봤어요. 그래요? 그 알린가에서 산 건데. 원래 뽁뽁이 신발이에요? 뽁뽁이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예요. 푹신푹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걸어 다닐 때마다 똑딱똑딱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예전에 보면 애들 삑삑이 신발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닐 때마다 얘 어디 돌아다니는지 딱 느낌 나는 알 수 있는 그런 신발이 하나 또 있어갖고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갈까요? 간접 광고 아니냐는 분이 있는데 간접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오히려 간접 광고는 이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이 뉴스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습니다. 네. 어제 메리츠금융에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그 보는 법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치 이거 제고 그냥 한번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이거 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검색창에다가 카인드라고 치면은 한국 거래소 상장 공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상장 공시 나오는 거 누르면은 여기에 밸류업 공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공시만 따로 모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공시 일반 공시에서 회사별로 다 찾아보려면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밸류업 공시만 모아놓은 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주라 이거 내용 빼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까 이남우 교수님하고 좀 전에 얘기해 보니까 거버넌스 포럼에서 오늘 이 메리츠금융의 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서 논평을 내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새 이남우 교수님 엄청 학점 내고 다니시는 거 아세요? 엄청 뭐 하신다고요? 학점 내고 다닌다고요. 학점? 네. 뭐 어떤 학점이요? 이게 뭐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거 평가해서 평가해가지고 학점 막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정부 관료들이 막 되게 서운해요. 아, 교수님 학점이 너무 짠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이번에 그 메리츠금융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이남우 교수님이 학점을 좀 꽤 후하게 주신다고 네. 한번 오전에 뭐 논평을 내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뭐냐? 네. 어떻게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네. 라는 것이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아 갖고 그 메리츠금융 발표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좋은 내용이라 오히려 광고주의 좋은 내용은 더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저희가. 그래갖고 요 네. 내용도 내용이고 구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네 가지입니다. 네. 일단 내가 얼마 벌겠습니다. 네. 라는 계획을 내놔요. 예. 그리고 이제 번 돈을 어떻게 투자하겠습니다가 나와요. 요게 ROE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 벌고 그 자본 배치를 해서 투자를 하고 벌고 그리고 나면은 남는 돈, 번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주 환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통을 하겠습니다인데 모든 주주의 가치를 동등하게 대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부한테 그 상법 개정안에 주주 간의 그 형평성 있게 대우해달라는 그 상법 개정해달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끝내 이번에도 안 해준다 그런 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기업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아, 선제적으로 예. 나라에서 강제한 것도 아닌데 예. 이건 뭐 굉장히 칭찬할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고 그 핵심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핵심 지표가 뭐 있냐면 총 주주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총 주주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그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주가가 오르는 거. 네. 또 하나는 배당 받는 거. 네. 그 두 가지를 더해서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영자가 회사를 이제 주주로부터 위임받아서 경영을 하는데 주주들이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배당을 주든 아니면 주가를 올리든 그거에 대한 목표를 자신들의 지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영을 잘했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뭐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더 사시든지 뭐 큰 손들 구해갖고 더 사시든지 뭐 요런 게 아니라 요런 것들을 자신들의 핵심 지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네. 요게 세 가지 수익률을 비교해서 자본 배치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있어요. 네. 그 돈을 뒀을 때 이거를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수익이 좋을 것인가.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죠.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은 많이 났어. 근데 주가가 안 올라.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총 주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회사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부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주주 환원을 했을 때도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수익이 좋을까, 현금 배당을 하는 게 수익이 좋을까를 분석을 해가지고 요걸 하게 한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현재와 비슷하다면
전체 연결 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율로 유지할 예정이다. 네. 그러니까 주가 안 오르면 뭐 주주 환원으로 밀든가 돈 많이 벌 수 있으면은 주주 환원 좀 줄이더라도 자사주 소각을 하든 내부 투자를 하든 하고 그거 해가지고 실질적인 주가가 올라가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배당을 하든 주가를 올리든 그 기준을 자신들의 핵심 지표로 삼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다른 기업들은 이런 거 내놓으면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막 회사별로 뭐가 많아요. 근데 여기 하나 상장돼 있어가지고 그냥 뭘 잘해도 일로 다 모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언급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비즈니스 경영 전략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딱 그 구조적인 측면들을 정말 스탠다드하게 보여준 것 같아서 오늘 뉴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주주 가치를 주주의 이익을 좀 더 확정하는 혹은 뭐 더 이제 배려하는 방식으로 많이 좀 바뀌려고 하는 거 그런 회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보이면 눈에 띄면 소개를 가능한 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이 이제 그런 움직임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보였다는 거고요. 메리츠 금융 슈퍼 365 여기서 이 얘기하면 좀 그렇지? 네. 이건 뭐 안 하겠습니다. 네. 예수금에도 이자는 붙어야 됩니다. 네. 너무 재우드시지 마시고. 한 마디만 더.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발표하는 이유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나의 수익이 대충 얼마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오늘 올랐으니까 오늘 올랐으니까 뭐 팔고 사고 내리니까 팔고 뭐 네. 이거 계속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 문화도 아니 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는데 진짜 요런 것들을 보면서 아 기업이 이 정도 수익을 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충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요 정도를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문화들도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상은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우리 이남우 교수님 조금 전에도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바꾸는 데 정말 여러 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분들의 노력이 결국은 이제 전체 주주들의 개인 주주들의 이익을 좀 그래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주말에 뭐 재밌는 아이템 업권 좀 있을까요?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급발진 아 때문에 지금 해놓은 게 있는데 그 편집이 다 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주말에도 재밌는 컨텐츠 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